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수도권과 강원 충북 지역에 가을비와 함께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엔 오늘도 많은 비와 우박이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최근 연예계 마약 스캔들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 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저 정도면 병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한 유튜브 매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아주 요란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동전 크기만한 우박도 쏟아져서 우리 시민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농작물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첫 소식 윤슬기 기자입니다. 주차돼 있는 차 위로 쏟아져 내리는 우박. 바닥은 눈이 내린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내리는 우박에 그릇을 갖다 대니 우박이 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작은 콩알 크기인데 큰 건 동전만한 것도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구리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우박이 10여 분간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쏘는 건가 기총소사를 하는 건가 하고 무서웠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유리창을 그냥 깨질 정도로 때리는 거라. 우박과 함께 내린 비로 일부 지역은 퇴근길 도로도 침수됐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시청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안전조치하고 들어왔거든요. 피해 접수 뭐 그런 거는 따로 저희가 받은 건 없고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춘천과 홍천 일부 지역에서도 어제 오후 약 30분가량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내리는 우박은 오늘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어질 수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반쯤 서울 한남동에서 가수 서른도 씨를 태운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1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차량을 운전한 부인 이모 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차량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은 바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정부의 숙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모두 18개. 여기에 소득 대체율 상향이라는 변수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겁니다.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 가운데 보험료율을 15에서 18%로 인상하고 지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늦추면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막판에 제3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더 내는 방안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년생, 90년생 이런 청년 이후의 청년들의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올리는 것 관련해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정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연예계의 마약 스캔들에 대해 야당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일종의 음모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저 정도면 병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세간을 달구는 데 대해 민주당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톱스타 마약 사건이 불거진 건 여권의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엔 대통령실 김승희 비서관 딸의 학폭 논란이 마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주장이 야당 대변인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저 정도면 병 같다고 했습니다.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집권 후 늘 강조해 왔습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제가 언론인... 네, 국민의힘이 혁신위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위원이 7명, 수도권 정치인이 3명으로 연령대도 낮아졌다는 평가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꼭 먹어야 할 쓴 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밝힌 인선 기준은 여성과 청년 그리고 외부 인사입니다. 여성, 또 젊은 연령, 우리가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청년 뭐 이렇게 했습니다. 당하고 관계 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혁신위원 가운데 40대 이하는 8명으로 평균 연령이 45.8세입니다. 여성 비율은 절반을 넘습니다. 인 위원장은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했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직접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소신껏 살아왔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약속을 재확인했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당이 걱정할 정도의 강도 높은 쇄신도 예고했습니다.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통합과 희생, 다양성을 키워드로 내세운 인요한 혁신위의 공식 명칭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입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정부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나란히 앉습니다. 일동, 묵념. 윤 대통령은 직접 쓴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강의 기적을 일군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92개국 정상들과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고 추천했다며 해안과 결단,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서울 공식 일정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관련 언급 없이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오늘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묘소에 올라 함께 참배하고 오솔길을 걸으며 따로 대화도 나눴습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여권에선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하락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대면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 대통령 어제 이제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추도식을 찾았고 박 전 대통령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곧바로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었단 말입니다. 직접 준비했다는 추도사에서 박정희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자 보수층 결집의 속도가 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자마자 해외 순방 마치자마자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한 내용 자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정희 정신의 계승이에요. 네. 심지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계승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 네. 그리고 그분의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 해안을 배워야 한다는 대목. 예. 이걸로 봐서는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흡족할 만한 그런 대목이고 여기에서 화답하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이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 화답을 한 거니까. 예. 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묘소에 올라갈 때 둘이 걸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내려오면서 또 오솔길에서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약간의 인간적인 섭섭함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보수 화합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바로 갔잖아요. 네. 미리 준비를 해서 한 일이라고 봐야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일정이라는 게. 현직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바로 뭐 적극적으로 요즘까지는 않고 제가 네. 듣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해서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뭐 알렸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끝나자마자 가야 되겠다. 연설문도 아마 자기가 대통령께서 지금 손을 봤다니까. 예. 그래서 조율된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일지가 좀 관심이었었는데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보수 통합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두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간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현직이고 또 악연이면 악연이고 뭐 굉장히 이상한 인연이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특이한 인연이거든요. 예. 이런 인연은 정말 드물죠. 근데 그런 두 사람이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한 자리에서 추도식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예. 함께 걸어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특이한 것이고 뭐 상징성이 높죠. 그 어떤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급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강서 선거 이후에 이렇게 했다면은 내일 모레 있을 이태원 1주년에도 대통령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참모라면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핑계를 대는 게 민주당이 이 추모식에 1주년 추모식에 관여가 돼 있어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되면 방법이 있죠. 국민의힘도 같이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 당세액을 다 빼자. 뭐 이러면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 어제 모습에서 보였듯이 이태원 추도식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여당의 전통적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하락세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이게 지금 대구 지역 민심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성급한 것 같고 다만 하락세가 있었다면 아마 그 스톱 그러니까 정지하는 기능은 정지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에서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전국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 거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 이른바 말하는 독단과 일방통행식에 비춰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반발이 다 깔려 있는 거고 특히나 특히에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어쨌든 인연이 악연이 오래됐잖아요. 돌이켜 올라가면 2013년도 끝이란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거기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때에 좌천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결국은 딛고 일어서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을 다 대구 경북 주민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그나마 인간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으로 인식된다면 지지율 하락은 반등된다기보다는 스톱 되는 거죠. 하락세가 멈출 거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조급해 보였다라는 느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원투수가 되고 좀 관계 회복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행보가 또 뭐가 있겠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게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라는 건 뭐든지 녹여낸다는 거 이번에 웅변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T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전국적인 영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 모습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틀림없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만남, 미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가 어제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늘 첫 회의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주일이 지나면 굉장히 우리 쪽 당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쓴 약을 시원하게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쓴 약을 제조하겠다면서 혁신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된 혁신위원회 이제 명단을 보면요. 비윤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원 몇몇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신성범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 눈에 띈 대목은 뭐 한마디로 하면 수도권과 여성이 원하는 게 여성. 수도권과 여성. 정확하면 수도권과 청년 여성이죠. 보시면 아시는 대로 지금 정치인은 딱 3명이잖아요. 현직 의원 1명, 2명의 전직 의원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도 험지라는 지역에 있는 광진을 동대문을 이런 당협위원장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권과 청년 여성 위주로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걸 제안을 하겠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뒷부분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어느 답변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하는 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는
자, 김기현 대표와의 영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시중의 여론인데 그 여론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전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젊은 비정치인 위주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정치인들은 균형을 잡고 그 균형을 잡는데 특히나 수도권에서 취약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고 이렇게 구도를 가져간다. 그럼 남는 것은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여기서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느냐,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면 대통령실까지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문제일 텐데 일단은 뭐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저는 출발은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윤계를 왜 안 넣느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면 굳이 비윤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비윤계가 빠진 것에 대해서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이 당초 천하람 위원장과 또 윤희숙 전 의원에게도 혁신이 합류 제안을 했지만 고사했다는 보도 나왔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고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금방 신의원 얘기는 그건 일면을 본 거고요. 진짜 중요한 측면은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거부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론이 됐던 사람 중에도 전화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윤희숙, 천하람, 김용태, 김재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당내에 사람을 대표하는 그 몫이 지금 3명이잖아요. 이 3명 중에 일부라도 들어갔더라면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 들어간 3분 우리한테 귀에 낯이 익은 이런 분들을 보면 과연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왜 이분들이 거부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답은 뻔합니다. 김기현 체제가 오래 가기가 매우 어렵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체력을 가질 거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인데 인요한 위원장이 핵심은 짚은 것 같아요. 나는 쓴소리를 하고 뭐 시원하게 뭐 그런 쓴 약을 뭐 여러분에게 처방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 보면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과연 인요한 위원장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매우 회의적이고요. 민주당에 실패했던 김은경 위원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쓴소리를 얘기하시는데 신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근데 이제 저것도 개정하잖아요. 저기 인재영입위원하고 총선기획단도 하잖아요. 그럼 그 역학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쓴소리는 할 수 있지만 영향 전권을 쥐고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혁신위원회가 큰 위원회고 흐름을 잡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 특위는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다들 극제하는 중에 그러면 자 아무리 좋은 안을 혁신위가 낸들 인요한 혁신위가 낸들 그 김기현 대표가 받을 수 있냐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제 이래요. 오히려 어느 순간 2달 후에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제 속에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거의 100% 예상된 거예요. 왜? 희생을 해라 내려놓아라 사람 한마디로 공천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게 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생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마지막에 자 혁신위원회 안이 나왔다. 의총에서 회부됐다. 의원총회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반발한다. 김기현 대표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되면 구도가 자 김기현 대 지도부 대 현역 의원 구도. 김기현 대표는 어차피 혁신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테고 남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일 텐데 대통령이 판단할 때도 이게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 당권파 주류가 오히려 인요한 편을 들고 현역 의원들은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여기에서 중간에서는 친윤 의원들이 흔들리는 이런 구도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게 2달 후에 제 예측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성범 의원이 일부만 본 건지 지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연예계 마약 논란을 두고 민주당에선 연일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선 중진 안민석 의원의 주장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박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비 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이 정권의 이기와 이 연예인들의 이 마약 이슈,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터뜨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이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습니까? 정치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글쎄 지금 보시기에 안민석 의원의 저렇게 한 말은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글쎄 의심은 뭐 자유로울 수 있고 뭐 저런 일이 사실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뭐 증거는 본인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같은 라디오 방송을 쭉 전체를 다 들어보면 예. 근거는 없지만 증거를 대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서 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좀 자제를 하거나 오선의 무게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았지 않나 싶고요. 네.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주장도 있고 보도도 있고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치적 주장도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면서 저 정도면 병 같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정도 병이죠. 병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신 의원님께서 좋게 해주셨는데 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시중에서 사석에서 떠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야 이번에 터뜨리는 거 보니까 검찰이 또 한 건 한 것 같다. 이런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그냥 장사 미사 일반 사람들은 뭐 사석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 증거도 없잖아요. 오비 일학이랄까 이걸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은 뭐 이 음흉하잖아요. 예. 속내가 뭐예요? 나는 증거는 없지만 국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다니세요.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참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인의 신뢰도 더 나가서 제가 보니 야당의 신뢰, 오선 의원이 중진 의원이 하는 말 오선의 중진 의원이 음모론을 이야기한다. 근거도 없이 이런 식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분이 민주당의 신뢰도를 엄청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신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이요. 과거에도 이 고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윤지호 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켜 세운 일이 있었죠. 또 최서원 씨의 은닉재산 조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발언에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발언도 최소한의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안 하니까 국회의원의 격을 떨어뜨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특히 최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 최서원의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는 공은 안 의원에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고 당시 야당으로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단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몇백조라는 액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독일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독일까지 가가지고 한참 뒤지고 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끝나게 됐는데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장자연 씨에 관련해가지고 윤지호 씨였죠. 예, 그렇습니다. 윤지호 씨를 예. 그 캐나다에서 돌아온 여성분을 가지고 몇 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또 뭐 이게 이 사투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자꾸 라디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거를 염두에 두는 건지 아니면 당내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입에 자꾸 채우고 선거 운동에 열심히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조언합니다. 고언을 해주신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근데 이 문제가요. 아까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전현직 원내대표 오찬에 나온 얘기도 뒤에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경
부대변인도 여기다 또 말을 얹었어요. 이거 지금 하니까 당 전체가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은 어떻습니까? 그게 민주당의 주류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음모론에 왜 저렇게 할까? 예. 이 여권과 검찰은 절대 악이라는 신념, 믿음, 자기들끼리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은 언제든지 사건을 덮을 수 있고 캐비넷에 있던 사건을 꺼내서 적절한 타이밍에 예. 터뜨리고 이런 걸 예. 믿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민석 의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네. 아니, 자기 말 맞다나 정치한 지 2개 성사 20년이 예. 됐는데 적어도 지난번 것도 최서원 씨 것도 몇 조 해서 유야무야 됐으면 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도 책임을 묻질 않아요. 이런데 뭐 저는 저런 분들의 내성을 키우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원내 부대표 오찬을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왈가왈부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그 후속 조치가 안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그렇죠.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왈가왈부라고 하는데 왈가는 되는데 왈부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말만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을 비판을 할 때 말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을 하라 그러는데 똑같은 비판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그 현수막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예. 여러 의원들 머리에다가 수박을 씌워놓고 뭐 총알 한 알이 있다면이라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까지 지금 이원욱 의원 쪽에다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요 예.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건 범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러고 왈가는 괜찮고 왈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행동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당내에서 그냥 대표 말씀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배우 이영애 씨가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서 한 유튜브 매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이 자신에 대해 폄하하는 표현을 쓰고 또 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는 지난달 12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범국민 모금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다며 좌우가 화합해 좀 더 평안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야욕대로 공산화됐다면 우리 아이들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브랜드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그리고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브랜드가 아닐까. 하지만 한 유튜브 매체 대표 정모 씨는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때문에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이 씨를 지칭하며 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걸로 알려집니다. 결국 이 씨 측은 어제 정 씨가 자신을 폄하하고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법원 등에 민형사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이라도 정 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관련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매체 측 대표 이 정모 씨를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영애 씨와 이 해당 유튜브 매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아마 좀 잊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영애 씨가 이승만 그 기념재단 만드는 데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열린 공감 TV라는 데서 이게 2012년에 그 이영애 씨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돌잔치에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대를 했었는데 그때의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쌓았고 이후에 이제 이영애 여사가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관련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네. 초대했고 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 올림으로써 네네. 어떤 두 사람 사이가 돈독하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달라 동영상을 나오고 계속 내용 증명을 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와 같은 것을 내보내다 보니까 부득이 민사적으로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적으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을 내리면은 선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리인으로서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영애 씨 관련 보도, 유튜브 매체가 내놓은 관련 보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영애 씨 입장에서는 좀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소환이 됐느냐, 이영애라는 배우가. 본인이 이승만 기념관에 이 거액을 쾌척한 예. 이후에 뭔가 그 부분이 이제 특정 진영에서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그 맥락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네. 보통 이게 언론 규제 관련법에 이 유튜브가 규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통상의 언론이라면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꼼꼼히 크로스로 체크를 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정말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도 이영애 씨가 워낙에 탑스타다 보니까 그렇죠. 이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고 돌잔치도 그 과거에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네. 소규모로 했다고 그 당시에 기사가 나왔었고 뭐 이제 전지현 씨 등 아주 친밀한 예. 몇몇 연예인들만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영애 씨 측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수사기관에서 유튜브 매체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제가 고소하는 대리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에 네. 2012년에 있었던 그 쌍둥이 돌잔치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누구가 왔고 대신에 아무리 동영상을 봐도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온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그때 만난 친분으로 해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문화 그 네. 어떤 행사에 본인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해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의 소셜 예. 미디어와 관련되는 것도 이제 증거로 제출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없다는 사실이 지금 입증이 됐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했던 그 인터넷 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어떤 취재를 거쳐서 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쌍둥이 어떤 그 돌잔치에 참석했다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네. 정말 치열한 기자 정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 이 부분을 거꾸로 밝혀야 네.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예. 취지로 네. 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그 성립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 상당히 그 높게 높다. 예측된 것 같습니다. 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고소당한 이제 유튜브 매체 대표 정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네. 이게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 플랫폼상 그리고 SNS 예. 상의 허위 사실 내지 사실 관계가 맞더라도 사회적 편판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실관계가 유포되면 예. 그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 언사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상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영애 씨에 대한 어떤 취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예.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받지만 이 보도가 과연 이 어떤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듯이 이영애 씨가 내용 증명도 보냈고 또 방송 중지 요청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 매체 측은 같은 취재 방송을 더 했어요. 물론 본인들은 뭐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수위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장 변호사님이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 원 이하의 예. 징역이라고 했지만 네. 그건 사실 적시고 허위 사실 적시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 한마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발뺌하고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그 실무상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 나아가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이 그 인터넷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해서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에 있어서 허위 사실 적시가 계속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유무죄 그리고 처벌 수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영애 씨는 이제 지금이라도 가짜 뉴스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유튜브 매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좀 해야 할까요? 이 유튜브 매체 측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이 합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반의사 불벌죄라는 건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를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법 규정을 만든 것이라서 이 부분은 언론중재위를 가든 아니면 이 단계에서든 미리 좀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이 탈북민의 이 추가 강제 북송을 준비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이달 초 탈북민 수백 명을 북송해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지린성 등 북한 국경 주변에 수용된 탈북민들을 육로로 북송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북 단체들도 중국이 국경에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미리국 범죄자로 분류해 수용하고 있고 지속적인 강제 북송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 실정법상 형기를 매겨놨기 때문에 그 형을 다 완료한 이후에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중국은 이미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지난 9일 밤 영유아를 포함한 탈북민 수백 명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행이었습니다. 강제 송환 중지의 원칙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위반한 반인도 범죄 행위라고. 이렇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감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권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모 씨가 남 씨의 가족집을 갔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전 씨가 여성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자현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갑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전모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들이 여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신변보 대상자 누구 있어서 나와 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전 씨는 최근 사기 전과 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남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 가족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체포 5시간 뒤 전 씨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남현희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통해 스토킹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전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20대 여성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과거 남자 행세를 하거나 한 법인의 혼외자를 사칭하는 등 사기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고발장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 최근 이 톱스타들의 이 마약 스캔들이 잇따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중문화 취재 오래 하셨는데 지금 보면 업계에서는 이번 마약 스캔들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올게 왔다라는 반응과 그럽니까? 앞으로 파장이 얼마나 커질까 굉장히 떨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이선균 씨가 지금 입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선균 씨는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방송에 알려졌는데 이번 마약 사건으로 본인 이미지 타격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입게 네. 돼서 앞으로 방송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드래곤 씨도 마약 혐의 관련해서 예. 조사받고 입건됐다는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오늘 새벽에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마약 스캔들이 하루가 멀다고 끊이질 않다 보니 대중들이 연예계를 보는 시선도 굉장히 의심 어린 시선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이 연예계가 실제로 이제 이런 유혹들이 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네. 연예계뿐만 아니라 대중들도 이전보다는 온 오프라인에서 훨씬 더 노출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예계가 조금 더 노출되기가 쉬운 것도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예. 해외 공연도 있고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조금 더 유통이 쉬운 부분도 있고 접할 수가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좀 구석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에 더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80년대 대마초 파동도 있었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권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탑 뭐 유명 브랜드의 이제 홍보대사도 네.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품 브랜드 홍보대사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글로벌 뭐 패션 브랜드나 네. 그 글로벌 유명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제 얼굴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어제부로 많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영상을 내렸고요. 그래요? 지금 뭐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왜냐하면 이 K-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이미지랑 그 브랜드까지 같이 연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입장문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 이성균 씨 역시 이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배우로 성장을 예. 했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K 콘텐츠 시장 찬물을 좀 끼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계속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그 이번 과거 드라마도 예. 그렇고 기생충 대사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예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우려도 많고 앞으로 이 K 콘텐츠 시장 이번에 뭐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K 콘텐츠가 건강하고 희망을 주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좀 롤 모델이 되고 예.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흔들어지는 모습에서 조금 이렇게 좀 균형을 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좀 이번에 좀 엄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엄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 이제 소속 연예인들이 이 또 우리 불미스러운 일이 연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특별히 뭐 주의하거나 그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상 연예 기획사들은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긴 그래요? 한데요. 예. 그 뭐 많이 아시겠지만 네. 뭐 휴대폰도 관리도 하고 지방 관리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병원도 많이 이제 뭐 정신적인 그런 의사 선생님도 소개도 시켜주고 예. 여러 관리를 하지만 예. 사실상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스케줄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건 쉽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광고 시장으로 가면 네. 위약금 같은 소송으로 번질 수 있지만 그렇겠네요. 사실상 이성균 씨처럼 뭐 드라마나 영화의 예. 후속작으로 나왔을 경우 이 장면을 어떻게 통편집을 해야 될지 그러네. 그 부분을 올릴 수 예.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손해에 대해서는 네. 아직 어떤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위약금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배우 유한 씨의 경우 광고 등 위약금이 10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성균 씨, 뭐 권재용 씨 역시 뭐 막대한 위약금이 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성균 씨는 뭐 나오자마자 많은 광고들이 예. 바로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유한 씨는 제가 그때 당시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위약금 얘기를 바로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광고주들이 일단 거론되는 것 자체를 원치를 않아서 그냥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빨리빨리 내리고 빨리빨리 없는 상태에서 다른 광고로 빨리 대체하는 방식을 하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유한 씨는 거의 1년에 거의 몸값이 연간 10억 원 이상을 상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이선균 씨도 지금 회당 2억 원 이상 그 드라마 출연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마약 뭐 게이트라든가 이렇게 크게 더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이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연예계도 문제지만 지금 걱정은 이게 대중한테 미칠 것 같다는 이게 굉장한 문제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연예계는 하나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게 지금 학생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게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접할까 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현재 해제가 됐지만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의 많게는 60mm, 경북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남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대구 20도,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